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우리 경영학 연구 흐름 계량적 접근법 공부를 했는데요. 정리 좀 해보고요. 이어서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계량적 접근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수리적인 기법을 경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군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수학적인 혹은 통계적 기법들을 경영 현장에 도입해서 적용하자라는 어떤 개념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거, 한계점이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한계점이라는 거는 경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보고, 그죠? 이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다. 근데 이제 독립변인이라는 게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데 이런 것들이 다 통제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한계점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였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오늘 학습하실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은 기억하시고 제가 조금 있다가 계량적 접근법의 한계점을 이제 읊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제 예시를 통해서 왜 그런지 직접적으로 또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해 볼게요. 자, 거기 5페이지 보면은 그 산업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프로덕션 그러면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산, 그리고요 오퍼레이션 혹은 오퍼레이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오퍼레이션보다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운영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여기에 뒤에 이제 매니지먼트를 붙이면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혹은 오퍼레이팅 매니지먼트. 그래서 각각 생산 관리, 운영 관리라는 거예요. 요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그 앞단에서 1장에서도 이제 간략하게 좀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정리를 확실하게 해보죠.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 있잖아요. 산업 분류하는 거, 뭐 1차 산업은 농업, 수산업, 뭐 광업, 임업 이런 것들, 흔히 말하는 이제 클라크에 의한 분류라고 하죠. 클라크라는 사람이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그래서 경영 진보의 어떤 조건이라는 저서에서 이제 제시된 어떤 개념인데요. 이거 우리가 그냥 어릴 적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1차 산업은 다시 얘기하면 임업, 수산업, 농업, 뭐 축산업, 뭐 이런 목축업 뭐 이런 것들이고, 2차 산업은 주로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라고 했는데 산업 구조의 변화, 5페이지 표를 보세요. 제조업에 있어서 우리는 주로 이제 생산 관리가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제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가 TV라든가, 그죠? 집에 있는 가전제품, 그다음에 뭐 가구라든가, 그죠? 여기 소파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이제 현지에서는 서비스업이 그 산업 비중 중에서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국민 어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제조업 비중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업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그럼 서비스업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야 되는가? 운영 관리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산출물의 형성을 보면 생산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의 접점이라고 하는데, 고객과의 접점에서 이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Moments of Truth라고 해서 진실의 순간이라고 해요. 제조업에서 제품을 갖다가 생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주된 관리 중에서 특히 이제 품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생산 관리 중에서. 그래서 생산되는 제품이 얼마만큼 불량품률이 낮은가, 그죠? 불량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가. 그래서 양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보면 TV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장에서 100대를 생산하는데 불량률이 뭐 0.00001%다 그러면 거의 불량품이 없는 거죠. 양품을 생산하는 건데, 그래서 품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유럽 여행을 방학 때 이제 간다고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여행 상품이 있겠죠. 유럽 여행. 그래서 여행사를 방문해서 이곳저곳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가면서 정보를 얻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행사에 가면은 그 유럽 여행 제품을 갖다가 안내해주는 거기 일하는 조직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줬어요. 자기 여행사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건 간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핸드아웃에도 있지만 고객과의 고객과 딱 만나는 거. 누가? 우리 회사의 조직 구성원들과 고객들이 딱 만나는 지점에서 고객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진실의 순간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게 핵심이죠. 정말로 좋은 정보, 그리고 유용한 정보, 그리고 친절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나아가서는 감동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산출물이 형성될 때 고객과의 접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커스터머 딥 임프레션 이런 말도 써요. 커스터머 딥 임프레션. 고객 감동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혹은 딜라이트라는 말도 써요. 고객이 아주 기뻐서 막 펄쩍펄쩍 뛸 정도로. 그러니까 이 개념 조금 더 설명드리면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고객 만족에서, 고객 만족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고객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당연히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한 거고, 그 개념이 더 확장돼서 고객들이 정말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제품 혹은 서비스, 특히 서비스 측면에서 고객들을 응대할 때 진실하게 대해야 된다. 커피 전문점에 갔는데 커피를 정성스럽게 내려줬어요. 그리고 커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줬어요. 고객들이 또 찾게 되잖아요. 접점 순간에 진실되게 고객들을 대해야 된다. 그래서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는 거 잘 기억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출물을 보시면 각각 제조업은 제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TV, 소파, 그죠? 여러 가지 선풍기 이런 것도 있고, 에어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서비스는 서비스로 무형의 어떤 서비스를 말하죠. 유형의 제품이 아니고. 그래서 각각 관리 개념을 처음에 썼을 때 필기한 것처럼 제품에 있어서는 생산관리라는 개념을 쓰고요. 서비스에 있어서는 주로 오퍼레이션 혹은 오퍼레이팅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상당히 쉬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놓치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서 계량적 접근법의 실제 AAC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좀 풀어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칠판을 화이트보드를 지우는 동안에 여러분들 무슨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거기 제목을 보시면은 리니어 프로그래밍, 그래서 선형계획법이라고 하죠. 선형계획법, LP라고 해요. 리니어 프로그래밍. 리니어 프로그래밍. 그죠? 리니어 선형 계획법. 뭐냐? 일정한 제약 조건에서 최적의 답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문제를 보면은, 자, A 제품이 있고 B 제품이 있는데, A 제품하고 B 제품은 절삭 공정이 있고, 표로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 조립 공정이 있다.
조립 공정이 있다. 그리고 A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절삭 공정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 그리고 조립 공정은 3시간. 그쵸? 그다음에 B 제품은 그 B 제품을 만들 때 절삭 공정에 2시간 들어가고요. 2시간. 그리고 조립 공정은 1시간 들어간다. 이게 주어진 것이고, 또 보니까 단위당 이익 같은 경우에는 A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B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단위당 이익이 A, B 각각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와 있네요. 절삭 공정의 최대 가용 공정 시간은 100시간. 여기다 써볼까요? 절삭 공정. 그 다음에 조립 공정의 최대 가용 시간은 150시간이다. 자, 주어진 문제는 뭐냐면 이때 우리가 판매 수익을 최대로 한다. 판매 수익을 맥스로 하려면 XY가 아니죠. A 제품하고 B 제품을 몇 개라고 씁시다. 몇 개를 생산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이거를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적인 기법이 사용됐죠. 다시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접근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제품이 있어요. A 제품, B 제품이라는 게 있는데 A 제품은 자르는 공정, 절삭 공정에 1시간이 들어간다. 그리고 조립 공정은 3시간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B 제품은 2시간, 절삭 공정이, 그 다음에 조립 공정은 1시간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각각 A 제품 하나를 생산할 때 단위당 이익이 20만원, 그 다음에 B 제품은 10만원이다. 그러면 몇 개를 생산해야 판매 수익이 최고로 될 것인가? 자, 이거 풀어봅시다. 혹시 이 문제를 못 푼다고 해서 좌절할 건 없어요. 저도 뭐 이게 쉽지 않았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못 풀었어요. 자, A 제품이라는 걸 우리가 갖다가 X라고 해요. 숫자를. B 제품을 숫자를 Y라고 한번 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 쓸 수 있나요? 20X 플러스 10Y가 X를 구하는 거. 우리가 판매 수익 최대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단위당. A 제품의 개수가 예를 들면 5개다. 그죠? 1, 2, 3, 4, 5, 5개. 그걸 곱해야죠. 단위당 이익을.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B 제품의 10만 원이라는 건 B 제품의 단위당 이익이니까 개수를 곱하는 거잖아요. 다시요. 제품 A의 개수를 뭐 100개, 50개 생산할 수 있잖아요. 개수를 X. 그 다음에 B 제품을 개수를 우리가 Y로 정하고, 구하고자 하는 거는 단위당 이익이 최고 되는 거니까 A의 개수와 A의 제품 단위당 이익 20만 원을 곱한 거. 그리고 B 제품의 단위당 이익 10만 원, 그 다음에 개수를 곱한 것을 합친 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20x 플러스 10y가 x가 되도록. 그러면 지금 미지수가 2개니까 x, y니까 x, y에 관한 식을 우리가 2개를 찾으면 연립방정식으로, 여긴 연립부등식으로 되겠다. 어쨌든 연립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풀 수 있잖아요. 일단은 x, y는 개수니까 A의 제품의 개수 x, B 제품의 개수 y니까 무조건 0보다는 클 거예요. 자, 그럼 식 하나 구해볼까요? 남은 거 어떤 것이 있나? 자, 요건 지워보고 단위당 이익은 사용했으니까 절삭 공정이 A 제품, B 제품을 합쳤을 때 100시간이 최대 가용 공정 시간이다. 그러면 100시간보다는 적게 써야 된다는 거죠. 자, A 제품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몰라요. 거기다가 1시간을 곱해요. 그죠? 그 다음에 2시간을 곱해야 돼요. 절삭 공정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y가 100시간보다 작다. 이거 이해되시죠? 식 하나 나와요. 다시요. 요건 시간이에요. 거기 문제 보면 절삭 공정의 최대 가용 시간은 100시간, 조립 공정의 최대 가용 시간은 150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절삭 공정의 총 시간이 얼마예요? 100시간인데 100시간보다는 작겠다. 총 가용 시간 10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A 제품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 개수를 곱해줘요. 시간하고. 그 다음에 B 제품의 개수를 곱해줘요. 시간하고. 하나씩 나왔고요. 이해되시죠? 이번에는 조립 공정의 총 시간. 자, A 제품 같은 경우에는 3시간 걸리니까 A
A 제품의 개수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B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립 공정이 1시간이 걸린다니까 1Y. 그래서 식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XY는 0보다 크고.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풀면 얼마가 나오냐면 미리 좀 풀어봤어요. X는 30, X가 40이군요. X가 40이고 Y는 30이다. 요 세 가지 가지고 풀 수 있잖아요. X, Y는 0보다 크고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제약 조건이 있죠. 뭐 가용 시간이 정해져 있고 X, Y는 0보다 크고 그래서 최적의 해를 도출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단위당 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X 제품은 40개 생산하고 B 제품은 30개 생산했을 때 단위당 이익이 최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상당히 정확한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계량적 기법의 한계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절삭공정이 지금 1시간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이 1시간이라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활동을 했을 거예요. 마치 테일러가 타임 스터디라는 것처럼 절삭공정에 들어가는 시간을 관찰해야겠죠. 그죠? 조립공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수치도 상당히 평균치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A 제품을 만들 때는 절삭공정이 1시간 들어간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58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변인들을 쉽게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죠. 또 하나 볼까요? 단위당 이익이 아까 A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B 제품은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만약에 수출한다고 해보세요. 수출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환율 영향을 많이 받죠. 특히 달러화의 환율, 이를테면 뭐 원화 절상이나 원화 절하가 달러화에서 평가가 절하되거나 절상되거나 이랬을 때 그렇게 되면 단위당 이익을 우리가 20만원, 1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변동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위당 이익이 변동이 되는 경우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독립변인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정확해 보이겠지만 이미 단위당 이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절삭공정이나 조립공정에 들어가는 시간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해놓은 것이다. 물론 이 답이 이 해가 A 제품을 40개, B 제품을 30개 생산한다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지만 정확하다, 매번 적용할 수 있다, 이야기가 어렵죠. 그래서 계량적 기법 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변화가 심하면 무슨 얘기예요? 환율 변동 같은 경우 우리 환경에서 일반 환경 중에서 경제적 환경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한계점이 있어요. 조금 길었고요. 두 번째 우리 재고 모형 볼게요. 이것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재고 모형. 자, 인벤토리 모델링. 조달 기간이 2일이고 재고의 소진량이 하루에 20단위일 때 언제 주문해야 되는가? 재고 모형은 재고가 부족해질 때 얼마만큼의 수량을 주문해야 될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잘 사용해 봅시다. 지금 재고량이 100개예요. 100개고 그 다음에 하루에 20개씩 소모된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0일이라고 하고 하루 지나면 몇 개가 되겠어요? 하루 지나면. 그림이 잘 그려져야 할 텐데. 이 점. 하루 지나면 80개가 되겠죠. 20개씩, 20단위씩 소진된다고 하니까. 1이고. 그러면 이틀 있으면 그림 잘못 그린 것 같다. 다시요. 그림 그리기 어렵더라고요. 좋아가지고. 자, 100개, 그 다음에 80개, 이거부터 그려봅시다. 60개, 40개, 20개. 정확하지 않다.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지만.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0일째고 하루 지나면 80개, 그 다음에 이틀 지나면 60개가 되고 3일째 되면 40개고 4일째 되면 그죠?
5일째 되면 이제 재고가 빵 줄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뭐 라면 있어요. 라면이 하루에 편의점에서 20박스씩 20개라고 합시다. 20개씩 소진이 된다고요. 그러면 하루 지나면은 하루 안 지났을 때는 100개를 딱 유지하다가 하루 지나면 20개씩 소모된다고 하니까 80개. 3일째 되면 60개, 20개씩. 4일째 되면 40개가 남고 4일째 되면 20개 남고 5일째 되는 날 재고가 0이니까 이때 재고가 딱 있어야 고객들 혹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 주문을 해야 되느냐? 너무 쉽죠. 조달 기간이 이틀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요 3일째 주문을 하면 출발하는 거예요. 라면 공장에서 출발해서 하루 이틀 되는 날 딱 도착하고 도착하는 동시에 재고가 다시 100개가 왔다 그러면 100개가 딱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다시 5일 지나면 재고가 0이 되고 다시 또 그러니까 열흘 되는 날, 그죠? 재고를 주문하면 100개를 주문했을 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수리적인 기법이죠. 직접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수리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조달 기간이 주어진 게 있어요. 이틀이고. 근데 조달 기간이 이틀인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라면 공장에서 라면이라고 하면 재화를 뭐 소매점까지 이틀이 걸리는데 뭐 비가 많이 오거나 그죠? 뭐 수해가 나거나 했을 때는 2일, 3일 정도 더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진량이 하루에 20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평균 데이터량이죠. 죄송해요. 어느 정도 통제가 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독립변인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달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 뭐 날씨라든가 기후,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라면 공장에서 소매점에 배송하는 일을 하는 조직 구성원들이 뭐 파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예측해가지고 감안해서 독립변인으로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어떤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한번 볼게요. 시뮬레이션 한번 볼게요. 시뮬레이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제 비슷한 계량적 모델을 만들어 놓고 변수값을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계산한다. 자, 이거 보셔도 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그 경부고속도로 진입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 보면 톨게이트 있잖아요. 톨게이트. 그러니까 톨게이트를 우리가 설치할 때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은 톨게이트 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지역은 톨게이트가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톨게이트 숫자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뭘까요? 이게 교통량일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시간당 교통량을 체크해서 예를 들면 10,000대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1시간에 자동차가 10,000대가 지나간다. 특정 어떤 지점에서 그렇게 되면 톨게이트 수가 예를 들어서 5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2만 개 같은 경우에는 톨게이트가 10개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로 뭐 속도가 유지되면서 고속도로에서 예를 들면 톨게이트 수가 너무 적으면 정체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속도가 그렇게 줄지 않도록 하는 거. 뭐 물론 이제 톨게이트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자동차의 어떤 평균 속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결과적으로는 톨게이트 수를 갖다가 교통량에 비례한다라고 보고 교통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ax 플러스 bx2, cx3, 뭐 dx4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교통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변수 중에는 어떤 게 있는가? 그죠?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계절적 요인이 있죠. 자, 여러분들 영동고속도로는 서울하고 강릉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강원도는 언제 많이 가요? 여름에 많이 갈까요? 겨울철에 많이 갈까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론 이제 뭐 겨울철에도 뭐 강원도에 스키장이 있어서 뭐 영동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조금 더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교통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적인 어떤 요인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일 교통량이 많은 요일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혹은 월요일. 그 다음에 하루 중에 어떤 시간대도 있죠. 이른바 러시아라고 해서 출퇴근 시간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숫자들을 계속 넣다 보면 교통량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교통량을 갖다가 체크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상수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변수값을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계산한다. 이런 예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교통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수가 통제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통제를 다 하기가 쉽진 않고 대략적으로, 그죠? 정확한 어떤 값을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